안녕하십니까. 올해 새 출발의 문을 여는 3월 첫 주말 주간 용화 뉴스 시작합니다. 네, 입학식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된 이번 주는 코로나 종식 후 첫 대면으로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3.1절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간 중단됐던 3.1절 기념행사가 대면 기념식으로 열려 이번 주 시작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서울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기념하는 보신각종이 울립니다. 104년 전 독립만세를 외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후손들이 힘껏 타종합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한 3.1절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후손 7명이 함께했습니다. 보신각 타종 소리에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3.1절을 기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발상지 탑골공원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3.1운동의 구국정신을 되새겨봅니다.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독립운동의 성지인 탑골공원이 3.1운동의 물결을 전국으로 전파한 명소가 된 만큼 종로구는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계승하고자 독립 후손과 시민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종로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이 깃든 탑골공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오늘 탑골공원 성역화 번국민 추진위원회의 출범은 가장 중요한 그 첫걸음입니다. 처음으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7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였고 탑골공원 성역화의 뜻을 모은 번국민 추진위원회가 발기인 대회를 열어 역사의 현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3.1 독립선언은 대한민국을 탄생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지역을 성역화한다는 뜻은 바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곳을 성역화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학생을 포함한 청년 학생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퍼포먼스를 재현하고 후손들은 3.1절 노래를 부르며 나라를 되찾는 감회를 느낍니다. 104년 전 목 놓아 외친 대한독립 만세. 4년 만에 회복한 함성이 서울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지금의 대한민국, 이 민주공화제의 시작은 임시정부였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부터 다시 나라를 틀을 세우는 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의 자부심과 국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데요. 네, 이 같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국립기념관이 바로 서울에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 그로부터 한 달 뒤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1945년까지 무려 27년의 세월. 임시정부의 피나는 노력과 빛나는 결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꽃피웠습니다. 우리 민족 독립을 성공하리라. 아기마다 대학을 졸업하되 홀이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홀이다. 대한독립 만세, 임시정부 만세. 전시된 각종 자료들은 흥미를 더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문서들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조국 독립을 맞으며 남긴 붓글씨 등을 직접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 기념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국가등록 문화재도 있습니다. 1945년 임시정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과 중국어, 영어로 출판한 애국가 악보입니다. 애국가 창작 과정과 당시 김구 주석의 사진도 함께 인쇄돼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옆 언덕에 자리 잡은 밝은 회색빛 건물. 지난해 3월 수립 103년 만에 문을 연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내부는 총 3개 상설 전시관으로 구성됩니다.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첫 발을 뗀 순간부터 법적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입법부,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민주공화제 체제를 만들어간 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그리고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한번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그 뜻을 느낄 수 있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단지 동맹의 상징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누구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 거사를 단행할 수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죠. 바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최재형 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잊혀진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일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그의 마지막 순간은 100년 전 신문 한 귀퉁이. 그것도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신문으로는 유일하게 최재형 선생의 기록을 실었던 반도 신문입니다. 신문은 1920년 4월 일본군이 연해주 참변을 일으키고 최재형 선생을 총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869년 가난을 피해 러시아로 이주했던 최재형 선생은 이후 연해주 일대에서 군납을 담당하는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1900년대 초 10만 명을 훌쩍 넘겼던 이주 한인들의 구심점이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 참전한 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등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자 독립운동을 결심합니다. 항해 임시정부가 생길 때 그 러시아파 3명이 그 내각으로 바로 들어가죠. 이동희, 문창범, 최재형이.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의 기초가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고 그 구심점에 최재형 선생님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항일 의병들을 규합하고 군자금, 군수 물자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동의회. 동의회는 당시 간도 관리사로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이범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휘종,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동의회는 1908년 7월 연해주 접경 지역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며 일본군을 차례차례 격파했습니다. 이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거사까지 모두 최재형 선생의 지원으로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로 남아있는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지장. 이들의 결의 역시 최재형 선생이 운영했던 항일 언론 대동공보사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후 안중근 의사는 최재형 선생에 대해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그가 체포되면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이 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동의회가 조직이 되고 최재형이 총장, 이휘종이 회장, 또 안중근은 당시 평의원으로 참여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하얼빈 의거 이후 리순 감옥에서 자신의 신분을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적의 수장인 이또를 처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한의군이 바로 동의회에서 만든 대한 그 국내 진공작전을 했던 그 의군이거든요. 안중근 의사 순국 후 남은 일가족을 끝까지 돌봤던 최재형 선생. 그는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취조도 재판도 없이 총살됐고 유해 역시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던 묘는 불미스러운 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최근까지 복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올해 104주년을 맞은 3.1절은 4년 만에 대면으로 기념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의 발상지로 꼽히는 종로구에 친일 유품이 보관된 곳이 있는데요. 구청이 문학관 건립을 위해 친일 작가의 문학 작품은 물론 이 생활 유품 보존까지 주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3.1절을 기념한다는 자치구의 부끄러운 행정은 아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세종로에 세워진 불놀이 작가 주요한의 시비입니다. 이 시비에 새겨진 시를 쓴 주요한은 일제강점기 친일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제의 강제징병을 선동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요한을 포함해 친일 작가로 알려진 이광수, 김동인, 최정희 등 이들 유족이 기증한 서적과 유품을 종로구청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에 주민 세금이 사용되는데 연간 투입되는 예산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종로 문학관 건립을 위해 작품과 유품 등이 임시 보관된 곳은 수장고. 문학작가 6명 가운데 친일 작가로 지목된 최정희 유족 측이 기증한 자료 1000여 점과 주요한과 이광수, 김동인 역시 각각 100여 점이 넘습니다. 기증 자료 대부분은 보관 서적이나 유품, 사진 등입니다. 육필 원고는 작품이 아닌 사적인 인사글이 더 많습니다. 최정희의 경우 보관하고 있던 클래식 레코드판이나 지인 선물과 그릇 등 일상생활용품까지 보관돼 있습니다. 김동인 역시 가족 사진이나 기념 사진이 대다수입니다. 통상적으로 문학관은 문학과 관련된 전시물을 전문으로 한 박물관입니다. 이러한 친일 작가의 유품들을 종로구 주민 세금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친일에 관련된 분들의 문학관을 만듦으로써 역으로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종로 문학관이라고 하는 종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붙여서 기념하는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전시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종로구는 지난 2015년부터 문학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수장고 설치 예산만 2억 3천만 원. 신청산에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현 구청장은 친일 작가 자료나 유품 보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냉정하거든요. 친일파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친일파의 작품이 어쨌든 우리 문학사 쪽으로 이 사람들이 친일인데 작품이다. 라는 걸 뭐 인정할 수 있고 보관을 해야겠지만 그걸 종로구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고요. 하지만 비판적 견해는 말뿐이고 수장고는 수년째 인건비와 임차료 충당은 종로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일 작가 유품의 보존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자료만 수장고에 쌓아둔 채 명분 없는 문화사업으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종로가 나서서 비싼 혈세를 들여서 없는 재정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립한국문학관의 그 자료를 이관해서 더 좋은 시설에서 더 관련된 전문가들이 보존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 군경과 일대 천명으로 싸우다 순국한 김상옥 의사의 생가터 일대입니다. 수년째 애국지사의 생가터 복원에는 뒷전인 자치구가 주민 혈세를 들여 친일 문학관을 조성하려는 건 아닌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끝낸 학생들의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등교 첫날 아이들은 물론 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마음도 설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격적인 학사 일정이 시작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길어진 원격 수업으로 지적됐던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335 모여 학교로 들어오는 학생들.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과 해맑게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직접 마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첫 개학을 맞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마스크를 꾹 착용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전과 다른 학교 생활을 기대하는 아이들은 들뜬 기분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마스크가 답답했는데 이제 얘기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은 새로운 친구, 환경을 마주하며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도 잠시. 금세 적응을 마친 아이들은 유치원 시절과는 다른 짐짓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더 자란 자녀들의 모습에 학부모들도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저희 딸이 커서 입학한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고 이제 정말 어린이집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동안 보호를 많이 해줬다면 학교는 이제 하나의 사회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떨리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오늘 힘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입학식 같이 오게 됐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며 각종 사업을 준비하던 교육청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 수업이 길어지며 지적됐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코로나와 싸우는 것만도 어려운데 강력한 교육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정책들을 새롭게 역동적으로 또 학교와 협력하면서 또 학교의 여러 가지 부담도 덜어드리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선 5,600억 원 규모로 삭감된 교육청 예산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견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추경을 3월 말 4월 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또 추경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시의회와 접점을 찾고 또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학교가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히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이달 중으로 추경안 심의를 약속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예산안별 비토 목소리가 있어 원만한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의 신학기가 시작된 반면 폐교가 이뤄진 곳도 있습니다. 바로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입니다. 문을 닫은 학교의 활용을 두고 여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이 화양초 폐교 건물과 부지를 청년 종합복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정문 입구에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을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3월 폐교가 이루어진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입니다. 교육청은 1단계 계획에 따라 폐교 건물은 리모델링해 학습도움센터, 교육복지센터 등 교육지원청 산하 시설이 입주한 학교 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합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화양역사관과 북카페, 공영주차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폐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화양초 폐교 건물과 부지를 청년 종합복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는 가칭 청년 종합복지관을 하나 지을 생각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가운데에서도 특히 청년 가구가 많은 화양동의 특성에 맞춰 청년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것.
학교 부진의 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청년 문화복합공간, 청년 종합복지관 이런 기능은 사실 시에서도 충분히 도와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 도움도 받고 또 우리 광진구에서 또 나름대로 그 살림을 좀 규모 있게 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광진구는 화양초등학교 폐교 부진의 주차장 건립과 문화 복합시설 운영을 민선 8기 공약에 담은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서관과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 주민 개방 시설인 화양 미래교육 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저희 BTV 뉴스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이 어린이집 폐원 절차와 또 형식적인 영유아 보호 조치에 대한 소식을 이달 초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관련 법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재차 전해왔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양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입니다.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영유아들의 전원 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는 상당수 현장 확인 없이 어린이집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일괄 처리됩니다. 전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해지는 게 없는 건가요, 혹시? 저희가 뭐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확인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결국 학부모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구하기 위해 최초 입학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전원조치 계획서 제출 의무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마들이 육아 포털에 들어가서 2군데 정도를 대기를 거는, 그래서 사실은 전원의 주체는 엄마들, 양육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원 계획서를 쓰는 거는 원장 선생님 주체로 되어 있어서 어떤 실효성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강화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영유아 권익보호 조치 의무를 시행령이 아닌 상위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하려 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진짜처럼 어디론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좀 정서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확인보다는. 학부모들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 절차가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부모의 폐원 동의를 의무로 해 어린이집이 적극적으로 영유아의 전원 조치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원 조치 계획서에 대해서 원장 선생님이 지금 규정대로라고 한다면 원장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전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들에게 뭔가 보호자들과의 논의를 거치게 만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사라진 어린이집은 9,000곳이 넘습니다. 서울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만 1,500여 곳. 뚜렷한 대책 없이는 보육시설 부족, 저출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중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가 이슈입니다. 중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문제가 거론된 건데요. 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 문제에 대한 김길성 중구청장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이 지적됐습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구직영으로 전환 후 2021년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센터장이 부재하고 정부가 유보통합 시행을 발표한 시점에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혼란과 예산 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민간 위탁만 고집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채용하지 않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부재와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이 과연 우리 중구 영유아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보육 전문기관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입장입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민간 영유아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정책이 발표되고 과도기에 있는 이 시점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육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축소 이전도 거론됐습니다. 의료원은 인근 미 공병대 부지로 이전하면서 기존 병상보다 290병상이 축소된 760병상으로 정부가 규모를 줄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산술적 기준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규모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190억 원 예산 삭감과 관련된 논란과 특정 정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공산하기관 채용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북구 통신원 운향선입니다. 네, 서성원입니다. 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요즘은 무엇보다 중장년층에서 노인 1인 가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독사 문제를 두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또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단을 출범하고 또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통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와 또 이 시설이 위치한 종로구가 함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민통신원이 직접 관련 내용을 취재하셨는데요. 네, 종로구를 담당하는 김정민 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취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로 중구 주민통신원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지역 소식을 전해주시는데요. 먼저 이 종로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대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현장 소식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고독사와 함께 취약계층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고독생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진행된 종로 위기가구 다시 살핌단 발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 동네 돌봄단, 위기가구 돌봄단 및 건강이랑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의 똑똑 한 걸음 활동가들이 발대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우리 동네 돌봄단과 또 위기가구 돌봄단은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돌봄단과 위기가구 돌봄단은 종로구 각 주민센터에서 모집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1인 가구 및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스스로 돌보며 행정과 연결해서 지원 방법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건강이랑 활동가는 종로구의 보건소 체계를 건강 통계, 생활권을 고려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건강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기가구 다시 살핌단 참여자 교육은 오산 종합사회복지관의 양민아 과장이 진행했는데요. 누구나 환영받으며 외롭지 않은 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발대식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수칙에 관한 강의로 진행이 되었고 활동가들은 지역의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하여 지역의 문제를 1차적으로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취재를 해보니 이렇게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복지센터를 통한 사업이면 1인 가구 발굴이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이날 발대식을 축하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함께 참석한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의 똑똑 한 걸음 자원봉사자들은 종로구 내 중장년 및 1인 가구의 일상 회복을 위한 한 걸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종로구 내에서 위기 가구 지원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에 동참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종로 지역의 고독사 예방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자치구는 어떤 자구책을 구상하고 있는지요? 네, 함께한 정문원 종로구청장, 이광규 종로구의 의장 직무대행은 종로구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가구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취재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는데 현장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의 소감은 어땠는지, 그리고 취재하시면서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똑똑 한 걸음 활동가로서 이날 발대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했는데요. 예, 이웃 간의 소통이야말로 위기 가구, 1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실행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이웃을 향해 눈을 돌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종로 지역의 사회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돌봄단 출범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직 의원 신분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 김민석 강서구의원에 대한 논란, 저희 BTV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과 구의원을 겸직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김민석 구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김민석 의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병무청이 김민석 강서구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겸직에 대한 내용인데 사회복무요원과 구의원 겸직은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했습니다. 병역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당 법을 보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경우 경고 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의 의정 활동을 정치 활동으로 규정한 겁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은 이런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병무청은 김민석 강서구의원의 경우 휴직을 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해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취재진은 김민석 강서구의원을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로만 본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의원의 활동을 정치 활동으로만 바라봤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의 활동 중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 개발도 의정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병무청의 유권 해석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의 다양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많은 발언도 하시고 지금 정책도 그렇게 방향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너무나 미비하고 법도 하나도 지금 재정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활동이 의정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민석 강서구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과 중앙당 논평 등에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구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서대문구 부가연동의 오랜 수건 사업인 경의선 중앙선을 횡단하는 과선교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이 가선교와 녹지교를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테이프 커팅에 이어 과선교 착공을 위한 삽이 떠집니다. 서대문구 부가연 1-2구역과 1-1구역을 잇는 과선교, 두 아파트 단지를 단절시켰던 경의 중앙선을 횡단하는 탈입니다. 그동안 코레일 부지 문제, 조합 간의 갈등, 시공사와의 예산 문제 등이 얽히면서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해왔습니다. 특히 한때 230억 원까지 치솟았던 사업비는 시공사 교체로 170억 원의 확정을 지으면서 과선교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1-1구역과 1-2구역의 주민들 사이에 이 보행 통행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주민 간에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시킴으로써 그런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구는 내년 12월까지 과선교 완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선교는 폭 20m, 길이 52.5m 규모의 도로교로 주로 차량이 다니는 탈입니다. 여기에 주민의 휴식 공간이 될 폭 29m의 녹지교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녹지교의 경우 민간 부지를 침범할 수 있어 폭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과선교가 완공되면 부가연 1-1구역에서 아현역으로 나오는 길이 단축되고 현재 진행 중인 2, 3구역을 순환하는 도로가 연결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동대문구에는 광복 직후인 1945년 문을 열어 7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폐업하고 현재는 개발이 묶여 있는 상태인데요. 네, 동대문구가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에 노인복지관 이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자리한 청량리 정신병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폐원 이후 2021년 민간 건설업체가 부지를 매입했지만 5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청소년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소문만 무성했던 이곳의 개발 방향에 대해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구상을 밝혔습니다. 노인복지관 쪽을 그쪽으로 아주 최신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안 섰고 위에 그 개인 사업자도 그 위층으로다가는 아마 이 주거 복합하는 복합 시설이 들어올 것 같아요. 동대문구는 지난 2020년 청량리 정신병원 부지를 포함한 청량리 역세권 일대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3년간 건축 허가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기간을 다시 연장해 건축 허가는 2025년 3월 19일까지로 제한된 상태. 이필형 구청장은 공사 시점을 예단할 수 없지만 해당 부지에 노인복지관과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지하층을 쓰는데 거기도 그 출입구와 같은 동선을 좀 분리하고 그 지하를 자체를 별도의 그 시설로 해서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센터로다가 거의 계획은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겁니다. 동대문구는 공공기여를 통한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정신병원 부지 개발 방안을 포함해 청량리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등 전세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현재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시의회에서도 전세에 대한 각종 지적과 당부들이 나왔는데요. 시민들의 좀 더 안전하고 편한 전세살이를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정보들입니다.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정보 몽땅 항목을 선택하면 서울 시민 누구나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에서는 전세가율의 경우 정보 공개에 해당되는 시기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유형과 지역별로 분기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데 월 단위로 더 세분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한 달이 다르게 전세가율이 급변하는데 전세가율 자료 제공을 매 분기에 한다면 좀 시의성이 떨어지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매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격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정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급격하게 변동돼가지고 그 괴율이 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제공해서 그 괴율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와 관련해서는 약자인 세입자들의 입주와 이사 등이 더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세월을 보내야 하는 경우 등이 자유롭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보증보험 제도 등이 있지만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내가 낸 보증금을 줄 마음이 없구나. 집을 내가 빼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서울시의 어떤 기구나 어떤 센터에다가 내가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날짜에 맞춰서 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서울시는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거래의 안전장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택배, 소방관이, 경찰. 잘 나가는 흥신소 사장 현수. 아저씨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 의뢰인의 사건을 맡던 중 납치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좀 그냥요. 그 여자 여기로 데려온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지만 뜻밖의 사고로 한순간에 검사가 되어버리고. 검사님? 그쪽이 검사님이 아니면 범인인가 보네요. 실종된 여성을 찾지 못해 자리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인의 누명을 벗기 위한 위장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만 빌립시다. 살해됐다고 보세요? 네? 강승준 검사님. 한때 잘 나가던 검사 화지는 집안 좋아, 일 잘해, 눈치 안 봐, 승진 빨라.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지. 문제는 사라진 이주영이죠? 모든 것을 알고도 천적인 도훈을 잡기 위해 현수와 손을 잡게 되는데요. 내 여자친구 어딨어? 돈 받고 팔았다고요. 모평환 대표 변호사 원도훈. 품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과연 이들의 수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대가 누군지는 알죠. 주가 조작, 세금 탈루로 모은 돈의 규모는 최소 500억. 작전은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그림이. 나쁜 놈 잡는데 합법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는 젠틀하게. 신사답게요.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 영화 젠틀맨입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된 3월입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한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 일상이 경쟁과 비판이 앞서기보다는 모두에게 안정된 생활 여건이 주어지는 여러 행정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깊이 있는 뉴스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식 BTV 뉴스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